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3장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따뜻한 관계 맺기. 발달 단계에 따른 엄마의 역할.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와 친구 관계를 모두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씩 개입하는 정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살 전후에 바깥 활동을 하면서 또래들을 조금씩 접하게 되지요. 이때는 서로 자기 물건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형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족 이외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주 바깥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깥 활동이 잦아지면 아이는 조금씩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난감 때문에 아이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물어뜯기도 하고 격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미리 막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아이가 울었다고 상대편 아이를 미워하거나 지나치게 마음이 상해져 있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배려를 가르치느라 장난감을 나눠서 쓰도록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배려가 힘듭니다. 친구와 나눠서 쓰는 것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엄하게 할 때는 해야 되죠.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래를 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단호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래와 접촉하고 엄마와 분리가 좀 쉬워집니다. 우리 집에 또래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는 우리 아이가 자기 장난감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충분히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때 막 놀러 온 아이가 내 장난감을 차지하니까 막 굉장한 질투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장난감이 그 아이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할 때 물어보고 만지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놀게 하는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야 하지요. 이때 부모의 역할은 이런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만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내 집에서나 남의 집에서나 아이가 모두 양보해야 한다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또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기 집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행위 역시 제지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물 먹고 싶으면 이야기해, 아줌마가 줄게 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지요. 친구와 놀다가 싸울 때는 조금 두고 보다가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나올 때는 제지해야 합니다. 때린 아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때린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5, 6세가 되면 남의 집에 가는 것을 무척 즐기게 되는데요.
이때 친구와의 만남에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는 부모가 무조건 그 집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씩 아이 혼자서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집을 오가며 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의도대로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만 점점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기 편한 친구들을 찾습니다. 아이가 매번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따돌려 라고 한다면 우선 학교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그룹을 만들어 볼까? 아이들을 초대해서 친구들을 엮어줄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놀고 싶은 친구가 다른 아이와 더 친해져서 하는 소리인지 등등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집에서 그것을 야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유를 찾아서 충분히 채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정을 받고 관계가 좋은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와 안 놀 거야 라든지 다 풀렸어 등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안 논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안 풀어졌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방법을 물어보면 사과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화가 풀렸음을 보여주든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한 뒤에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와서 혼내줘 라고 하는데 혼내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참 난감하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조용조용 대화를 통해 물어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만으로도 벌써 감정이 상하여서 아이한테 다그치듯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모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며 사랑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의논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괴롭히는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괴롭히는 아이를 몇 번 정도 교문에서 만나서 우리 철수하고 잘 지내? 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괴롭히는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하고 큰아이하고 7살 터울인데요. 장난치고 괴롭힌다는 말을 들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누나가 학교 교문 앞에 간 거예요. 교문 앞에 가서 그 괴롭히는 친구, 놀린 친구를 만나서 누구야? 나 누구 누나인데 우리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 라고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상대편 아이가 이렇게 뜨끔한 표정,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괴롭히지 마 하는 메시지를요.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원인이 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의논하십시오. 심각하다면 전문 기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성은 긍정적인 경험의 효과. 일단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면 이것이 또래들보다 발달이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엄마를 못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 부족이라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면 됩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서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부모가 친구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식으로요. 가장 필요한 도움은 가정에서의 뒷받침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 작은 사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면 대신 친구를 만들어주면서 부모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낚시를 같이 간다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아빠와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축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면서 부모가 서서히 뒤로 빠져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습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여기저기 내돌리지는 않습니까? 저도 첫 아이 때는 피아노 학원이다, 미술 학원이다, 여러 가지, 또 방과 후 수업에서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막 다 하고, 또 학습지의 교육, 또 아주 어렸을 때는 2살 아이였다는 아기나라, 한글나라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둘째 때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막 학원으로 아이를 내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막 너무 고되게 학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의 시작은 언제가 좋을까요? 학습의 시작은 조기가 아닌 적기,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빨리 자극을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자극을 줘야만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6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보냅니다. 매번 실랑이를 해요. 가기 싫다고. 그런데도 계속 몇 년을 해야 한다고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피아노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조금 늦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기본 과정을 끝내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 통했다고 봐야 하지요. 그렇다면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지 우선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최고의 자극. 이것은 부모의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세상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충분히 배불리 먹어야 하고 편안한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즐겁게 돌본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키우면 아이는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뢰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뇌의 발달과 상관없이 아이의 인지적인 발달을 일찌감치 자극한답시고 어릴 때부터 영어 비디오 테이프나 책들을 먼저 보여주고 때론 TV 앞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뇌의 회로망을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꼭 인지적 자극, 학습지나 글자 공부 만이 학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믿을만 하며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3살, 4살이면 한글을 읽으면 막 우리 아이 천재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럼 우리 아이가 빠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사실 글자를 조금 빨리 읽는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나 어릴 때부터 조기에 아이들을 인지적 자극을 시키느라 열의를 다하고 있지요. 그거보다는 정서적인 친밀감, 그것이 최고의 자극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누가 공부를 재밌어서 하냐? 공부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야. 공부, 즉 지적인 것에 대한 욕구는 사실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는 필요한 것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억지로 공부시키려 하고 지식을 집어넣으려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중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그런 학교, 야간에 가서 배우는 학교에 이렇게 공부 과정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또 심지어 대학 과정까지 80살이 넘었는데도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나 즐겁게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습에 대한 뇌는 부모의 것이나 아이 것이나 다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뭘 시킬까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아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함께 운동이나 책 읽기, 여행,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경험, 재미있는 게임이나 즐거운 상상, 아침 식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노는 것은 언어 발달을 저해시키고 사회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강요된 학습은 기억력과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고 감정을 점점 메마르게 하며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치게 게임에 집착하거나 비행, 일탈 행동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은 뇌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도파민 신경계나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정신활동을 좌우하는 되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고려하되 충분히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해도 이런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자질들을 발견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학습의 균형 맞추기.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학교 공부는 공부라고 여기지 않고 방과 후에 이것저것 과외활동을 합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수영, 여러 가지 학원들의 방과 후 학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부모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때론 느린 듯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후의 공부 내용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결국 공부할 양이 많아집니다. 학원 숙제가 많아지고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풍족.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후의 공부 내용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결국 공부할 양이 많아집니다.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지요.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인정을 받고 관계가 좋은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와 안 놀 거야 라든지 다 풀렸어 등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안 논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안 풀어졌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방법을 물어보면 사과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화가 풀렸음을 보여주든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한 뒤에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와서 혼내줘 라고 하는데 혼내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참 난감하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조용조용 대화를 통해 물어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만으로도 벌써 감정이 상하여서 아이한테 다그치듯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예민하거나 민감한 부모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며 사랑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의논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괴롭히는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괴롭히는 아이를 몇 번 정도 교문에서 만나서 우리 철수하고 잘 지내? 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괴롭히는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원인이 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의논하십시오. 심각하다면 전문 기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성은 긍정적인 경험의 효과. 일단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면 이것이 또래들보다 발달이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엄마를 못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 부족이라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면 됩니다. 생일잔치를 열어서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부모가 친구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식으로요. 가장 필요한 도움은 가정에서의 뒷받침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이 작은 사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면 대신 친구를 만들어주면서 부모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낚시를 같이 간다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아빠와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축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면서 부모가 서서히 뒤로 빠져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학습 열의는 전 세계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죠. 그런데 이 엄마도 학원교육, 이 엄마도 학원교육, 그러니까 나도 안 하면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여기저기. 저도 첫 아이 때는 피아노 학원이다, 미술 학원이다, 여러 가지. 또 방과 후 수업에서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막 다 하고
또 학습지의 교육, 또 아주 어렸을 때는 2살 아이였다는 뭐 아기나라, 한글나라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때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막 학원으로 아이를 내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이들이 뭐 영어 학원이다 가면 막 영어 학원으로, 또 피아노 하면 또 피아노로, 또 어떤 어머니는 뭐 수영 하면 또 수영 쪽으로도. 그래서 아이가 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막 너무 고되게 학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뭐 학원 갔다 오면 저녁에 뭐 8시, 9시 태권도까지 갔다 오면, 그리고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뭐 초등학생들이 11시, 12시에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럼 학습의 시작은 언제가 좋을까요? 뭐 0세부터 한다, 뭐 돌전에 뭐 한다, 책 읽어주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학습의 시작은 조기가 아닌 적기,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빨리 자극을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자극을 줘야만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7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보냅니다. 매번 실랑이를 해요. 가기 싫다고. 그런데도 계속 몇 년을 해야 한다고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피아노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뭐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조금 늦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기본 과정을 끝내고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 통했다고 봐야 하지요. 그렇다면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지 우선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최고의 자극. 이것은 부모의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세상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충분히 배불리 먹어야 하고 편안한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즐겁게 돌본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키우면 아이는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뢰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뇌의 발달과 상관없이 아이의 인지적인 발달을 일찌감치 자극한답시고 어릴 때부터 영어 비디오 테이프나 책들을 먼저 보여주고 때론 TV 앞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뇌의 회로망을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꼭 인지적 자극, 학습지나 글자 공부만이 학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믿을만 하며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2돌이 지나고 거의 뭐 3살, 4살이면 한글을 읽으면 막 우리 아이 천재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럼 우리 아이가 빠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사실 글자를 조금 빨리 읽는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늦게 한글을 떼어도 그 아이가 충분히 더 학습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나 어릴 때부터 조기에 아이들을 인지적 자극을 시키느라 머리를 다 하고 있지요. 그거보다는 정서적인 친밀감, 그것이 최고의 자극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누가 공부를 재밌어서 하냐? 공부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야. 공부, 즉 지적인 것에 대한 욕구는 사실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는 필요한 것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억지로 공부시키려 하고 지식을 집어넣으려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중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그런 학교, 야간에 가서 배우는 학교에 이렇게 공부 과정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또 심지어 대학 과정까지 80살이 넘었는데도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나 즐겁게 공부를 하니까 힘들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습에 대한 뇌는 부모의 것이나 아이의 것이나 다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뭘 시킬까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아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함께 운동이나 책 읽기, 여행,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경험, 재미있는 게임이나 즐거운 상상, 아침 식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노는 것은 언어 발달을 저해시키고 사회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강요된 학습은 기억력과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고 감정을 점점 메마르게 하며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치게 게임에 집착하거나 비행, 일탈 행동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은 뇌에서 즐거움과 관련된 도파민 신경계나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정신활동을 좌우하는 되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고려하되 충분히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해도 이런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자질들을 발견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학습의 균형 맞추기.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학교 공부는 공부라고 여기지 않고 방과 후에 이것저것 과외활동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때론 느린 듯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후의 공부 내용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결국 공부할 양이 많아집니다.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지요. 아이의 편에 서서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해서 돌아왔어요. 선생님에게 혼나고 볼로 청소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 잘못한 건데 자신이 청소하고 왔다고 못내 억울해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탓하고 선생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랬겠지. 선생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너도 생각해보면 아마 장난치고 했을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라고 아이에게 이해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렇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반응을 할까요? 오히려 선생님을 대변하고 친구들을 대변하는 부모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아니란 말이야. 엄마 아빠가 학교에 와봤어? 라고 대꾸를 하게 되고 아이가 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부모는 너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눈에 선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결국 감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너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아이의 감정, 그 자체를 알아준다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차후에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가 먼저 나 조금 장난쳤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이가 자기 변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다그치고 잘잘못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네가 이해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고 포기하라는 요구를 종용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모가 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만 이해하는 모습이지요. 아이에게 유일하고 지속적인 편은 부모입니다. 유일한 내 편이고 내 편이었으면 하는 부모가 매번 다른 사람들만 변명해 준다면 아이는 부모를 향해 마음이 열릴까요? 엄마는 맨날 친구 편만 들고 라고 아이가 불평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서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의 그 속상한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키울 수 있다. 너무 이성적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보입니다. 너무 감성적이면 지나치게 감정에 좌우되어서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림으로 더욱 감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반면 감정의 수용은 오히려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다는 느낌과 자기 편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지적받고 야단받는 상황이 많을 때도 남 탓을 하게 되지요. 부모가 감정을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이면 야단과 지적이라는 방법을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 탓을 덜하게 되지요.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구분할 줄 안다. 어릴 때 사실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제대로 구분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장할수록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자신에게 짜증이 난 상황인데 이것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보통 부모들은 왜 어른에게 짜증내냐? 그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짜증을 내지요. 하지만 이럴 때는 부모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짜증났어?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부모가 나와 남의 감정을 구분하여 수용해야 아이 역시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 구분이 가능해지지요. 세상에 당당할 수 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낀다면 세상을 향해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깁니다. 네,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따뜻한 관계 맺기, 친구 관계, 또 학습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줄까? 네,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지요. 오늘 같이 본 책은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같이 보았고요.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자녀 교육의 기준을 푼 책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요.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기준은 흔들리고 정확한 잣대가 없다 보니까 때론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방치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낸 뒤 흔들리지 않는 자녀 교육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지금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책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